파독, 가난을 팔아 희망을 사러 간 사람들. 일부. 떠나는 딸. 1966년 김포공항. 순이는 22살이었다. 간호학교를 마치고 파독 간호사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독일이요 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다. 언제? 다음 달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오래 있었다. 순이는 자는 척 누워서 들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공항 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도 아닌데. 순이가 왜요?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몸 성이 가라고. 그것뿐이었다. 공항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꽉 잡았다. 한강 다리에서 아이들 손을 잡던 그 손이었다. 순이는 그 손에 굳은 살을 느꼈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혼자 새 아이 키우며 생긴 굳은 살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어머니가 작아졌다. 더 작아졌다.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울지 않았다. 아버지 소식 없이도 버텨온 어머니 앞에서 딸은 울 수 없었다. 순이의 독백.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떠난 것처럼 나도 지금 떠납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러 갔고 나는 조국을 먹여 살리러 갑니다. 같은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 손이 나를 키웠습니다. 그 손이 아버지 밥그릇을 매일 닦았습니다. 그 손이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 손 차례입니다. 독일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더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밥그릇 옆에 내가 보낸 돈으로 산 쌀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살려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공항 배웅 나온 오빠. 동생이 비행기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면 못 갈까봐 참는 거 다 알면서. 같이 파독된 동기 간호사. 비행기 안에서 다들 조용했어요. 설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겁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해야 한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 애가 가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밥상이 4개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침에 차려놓고 간 거였습니다. 아버지 것까지 4개. 나는 그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다 식은 밥을 한 그릇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부. 지하 1000m와 병실 구석. 같은 그리움. 1966년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 지하 1000m. 기온이 40도를 넘는 갱도 안에서 조선 청년들이 곡괭이를 휘둘렀다. 콧속이 검어졌다. 땀이 장화 안에 고였다. 옆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울 시간도 없이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곡괭이를 잡았다. 병원 복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자들 앞에서 조선 처녀들이 웃었다. 독일 간호사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밤 12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오면 편지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썼다. 오늘도 무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순이도 썼다. 어머니한테. 매주. 그리고 매주 월급날이면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다.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자기 밥값을 아꼈다. 빵 한 조각으로 때운 날도 있었다. 괜찮았다.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하나라도 덜 생기면 됐으니까. 순이의 독백. 독일 병원 기숙사에서 편지를 쓰며. 어머니, 오늘은 독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닦아드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외롭게 가신 건 아닐까. 그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닦아드렸습니다. 이 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싫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이 우리 집을 지킨 것처럼 내 손이 이제 그 집을 돕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 월급을 오늘 붙였습니다. 지붕 좀 고쳐주세요. 비 새는데 아직 그대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나는 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아버지 밥그릇은 아직 있습니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동료 광부. 월급날 우체국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붙이러 온 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줄 서 있는데 그 줄이 조국이었습니다. 독일 탄광 감독관. 한국인들은 사고가 나도 다음날 다시 내려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웃습니다. 그 웃음이 뭔지 나는 오래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동기.
기숙사에서 밤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면 다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들어주면 나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불을 살짝 당겨줬습니다. 말없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참부. 함부른의 통곡. 1964년 12월.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서독 함부른 탄광을 찾았다. 강당에 광부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모였다. 검은 작업복, 흰 유니폼. 탄가루가 채 씻기지 않은 손들. 눈이 퀭하고 뺨이 야윈 얼굴들. 대통령이 단상에 섰다.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조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당이 흔들렸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옆 사람도 울었다. 삽시간에 수백 명이 울었다. 지하 1000m에서 참아온 것들이, 차가운 병실에서 참아온 것들이, 편지 쓰며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부르려는데 목이 막혔다. 그래도 불렀다. 울면서 불렀다. 가사가 뭉개지고 멜로디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냈다. 여사도 울었다. 단상이 흔들렸다. 강당 전체가 하나의 울음이었다. 그 울음에 이름이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순이의 독백. 함부른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어머니, 나 지금 울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안 울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빵 한 조각으로 버틴 날도 할머니, 몸을 닦아드리던 날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무너지던 날도 안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국가를 부르다가 그만 쏟아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럽습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이 여기 모여 곡괭이를 쥐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머니, 나 괜찮습니다. 진짜로. 애국가 3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목이 쉬어도 다 부르겠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함부른 현장의 광부. 대통령이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이후로도 버텼습니다. 파독간호사. 애국가 부르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 없이라도 불렀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국뽕치사량. 실화입니까? 지하 1000m에서 탄을 캐고 이국 병실에서 시신을 닦은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며 통곡한 것이, 이 눈물이 한강의 기적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독일 시민. 그날 강당 밖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부. 고향으로 붙이는 돈, 그리고 돌아오는 날. 1970년대. 몇 년이 지났다. 순이의 손은 더 거칠어졌다. 독일어도 늘었다. 환자들이 순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동양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다. 매달 월급이 나오면 어머니한테 붙였다. 처음엔 지붕을 고쳤다. 그 다음엔 막내 학비가 됐다. 그 다음엔 어머니 병원비가 됐다. 순이의 마르크화가 그 집의 계절을 바꿨다. 어머니 편지가 왔다. 집이 달라졌다고.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고.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다. 아버지 밥그릇은 아직 있다. 내가 돌아오면 같이 닦자. 순이는 그 편지를 침대 밑에 넣어뒀다. 잠들기 전에 꺼내 읽었다. 몇 번을 읽었다. 종이가 닳아서 접힌 부분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버렸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 왔다. 순이의 독백.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 나갑니다. 갈 때 이 말 했는데 돌아갈 때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쓰게 됩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손이랑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보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조국이 있겠지요. 한강이 있겠지요. 우리 골목이 있겠지요. 어머니, 아버지 밥그릇 같이 닦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내 차례가 아니라 우리 차례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귀국한 파독광부. 고향 흙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꺾였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싶어서. 파독간호사 동기. 우리가 보낸 외화가 이 나라 어딘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 귀퉁이, 공장 기둥 하나, 학교 책걸상 한 짝. 거기 우리 이름은 없지만 우리 손이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 딸이 돌아온 날 밥상을 5개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것까지. 딸이 그 밥그릇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같이 닦았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닦았습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싸움은 계속됐다. 총이 아닌 곡괭이로, 총이 아닌 주사기로, 전선이 아닌 지하 1000m에서, 이국 병실 구석에서. 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난을 팔아 희망을 샀다. 자기 청춘을 저당 잡혀 나라를 일으켰다. 이름이 남지 않은 영웅들이었다. 훈장도 없고 기념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마르크화가 이 나라의 뼈대가 됐다. 그들의 굳은 살이 이 나라의 살이 됐다. 한강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지하 1000m 아래에서, 차가운 병실에서, 찢어진 편지지에서 한 줄 한 줄 써 올라온 것이었다.